이제 21번인가요? 21번. 자, 21번은, 자, 요거는, 투자론이죠. 요거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내용이죠. 1번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1번은,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자, 이거는 늘 하던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중에서 누가 더 커야 채택하는 거예요? 요구와 기대 중에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중에서 뭐가 더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채택을 하죠. 근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크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자, 수익률 A와 B의 수익률이 같아요. 수익률이 10%로 같다면 위험이 더 작은 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이게 4%, 이게 3% 이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자, 이게 여기에서 접하는 사람과 여기서 접한 사람, 이게 위험을 회피할수록은 이쪽이죠, 이쪽. 위험을 회피할수록은 이쪽. 위험과 수익을 나타낼 때 이쪽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죠. 완만해지는 건 이쪽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위험과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 마이너스는 부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게 반대란 얘기죠. 근데 위험이 클수록은 어떻습니까?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크지 않습니까? 이걸 위험 수익 상쇄관계,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다 예측을 했던 거죠. 지금 최근 몇 년간 이거 위험 수익에서 출제가 별로 안 돼서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21번 지금 위험 수익에 대한 내용이죠. 예상했던 거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다음에 22번. 22번은, 자, 이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는 모든 지문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료가 총 투자액이 얼마고요? 총 10억이고요. 그 중에서 내 돈이 얼마요? 내 돈이 6억이죠. 지분이 6억이고요. 그러면 저당 대출 타인 자본이 4억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세전이 6천만 원이에요. 세전이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자, 이 소리는 뭔 소린가요? 이게 가유 순전할 때, 순영업소득은 1억이라는 얘기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서 이렇게 세전이 되는 거니까 순영업소득 1억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승수가 5란 얘기는, 유효총소득 승수가, 이게 5란 얘기는 5배란 얘기죠. 5배. 총 투자액이 5배. 뭐의 5배? 유효총소득의 5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 10억이 5배란 얘기예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유효총소득은 얼마란 얘기예요? 유효총소득은 2억이란 얘기죠. 2억. 유효총소득 2억에 5배 10억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순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번에 유효총소득 2억 맞죠? 유효총소득 2억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순소득 승수예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는 거죠. 총투자액이.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순소득의 10배, 10이죠. 10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요. 세전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죠. 이거 10배잖아요. 이건 뭐 10배, 이것도 10.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종합 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죠. 이거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이건 그냥 10분의 1 바로 이렇게 오면 돼요. 뭐 굳이 생각할 것도 없이.
2번과 4번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틀려져. 10%인데 8%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의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4천이죠. 4천분의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1억인가요? 이러면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풀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5개를 모두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하라고 했고요. 다음에 23번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엄청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에 회계적 이익률로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수년가가 0이면 3번 지문에 수익성 지수는 1이죠. 수년가가 0이면 그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다. 이렇게. 다음에 4번의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자,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이건 맞고요. 다음에 5번은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안을 선택해야 되죠. 수년가가 큰 놈이 부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24번인가요? 자, 24번.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뭐 거의 다 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이라 이거는 정말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득점 합격하신 분들이. 24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자, 1번에 보세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런 거 이런 체계적 위험. 이거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죠.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제거 안 되고요. 숱하게 했습니다. 숱하게. 그다음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상관계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해야 돼요.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두 개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서로 반대는 음이죠. 그런데 양의를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4번은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구성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이거 숱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고요. 1번에도 나왔던 거 5번에 또 나오고 있죠. 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25번 화폐 시간가치 이것도 숱하게 했죠. 네, 화폐 시간가치 계수. 자, 1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연금의 미래가치가 뭐예요? 1번은 매기간 일정액씩 적립을 했을 때 이때 얼마만큼의 금액이 되는지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복리 계산한다고요. 복리 계산이 뭔가요? 이자에 이자 붙는 거죠.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에 10% 하면은 연 10%다. 그러면 연 10%. 1년 뒤면 얼마예요? 1,100이 되죠. 2년 뒤면은요. 이 1,100에 다시 10%죠. 여기서는 100원이 이자지만 여기서는 110원이 이자입니다. 그러면 1,21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복리 계산에 이자 붙은다 해서 다시 10%니까 달리 계산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달리 계산은 1,100, 1,200, 1,300 그냥 계속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복리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당상수죠. 저당상수.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지금 대출 받아서 쪼개서 나누어 갚는 거죠. 나누어 갚을 때 뭐를 적용한다? 저당상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3번의 경우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에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자, 이걸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이거 지금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푼돈 계산이죠. 요것도 푼돈 계산이고 요것도 푼돈 계산인데, 요거는 현재 돈을 푼돈으로 바꾸는 거고, 요거는 미래 돈을 푼돈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는 무슨 계수? 감책임 계수죠. 감책임 계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로 돼 있죠. 그래서 한번 틀린 겁니다. 다음에 4번에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50, 50, 50이 예상돼요. 50, 50, 50.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벌써 뭐예요? 목돈을 구해야 돼요. 언제 목돈을 구해야 돼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이게 현재 목돈이에요. 연금의 현가 계수죠.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요거는 저당상수의 역수죠. 저당상수 역수. 그러니까 맞죠? 저당상수 역수.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되죠. 그렇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은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맞고요. 다음에 26번은 재무 비율과 승수인데, 자, 이거 지금 여기 계속 26번도 그렇고요. 앞에 23번도 그렇고 지금 다 22번도 그렇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거죠. 자, 이게 동일한 투자 안의 경우 26번의 1번.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이게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이게요. 순소득 승수 있죠. 자, 여기 총소득 승수이겠어요. 유효 총소득 승수이긴 하지만 총소득 승수예요. 자, 이게 순소득 승수가 더 크죠,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 이 말이거든요. 회수 기간이 길다. 왜 길어졌을까요? 얘는 공실 및 영업 경비를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태죠. 경비를 차감하기 전입니다. 경비를 빼고 나야 순영업소득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돈으로 10억을 회수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러니까 5년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비까지 다 떼고 그리고 나서 1억으로 총 10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느냐? 10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는 더 커지는 거죠. 더 길어지니까. 그와 똑같은 논리로서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전하고 세후하고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 세금 빼면은 5천이다. 그럼 세전현금 수지 6천으로 6억을 회수하는 거하고 5천으로 6억을 회수하는 거, 이게 더 적은 돈으로 6억을 회수하니까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죠. 세후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세전이 더 크다 이렇게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6번은 2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이것도 앞에서 계산했죠. 몇 번에? 22번인가요? 22번에서 계산했을 때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1보다 작다는 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담보 인정비율 LTV를 이용하면은 대출을 얼마나 받은지 알 수 있죠. 그럼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DTI 이거 앞에 계산 문제 나왔죠. DTI를 보면은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수 있죠. 이거 앞에 계산 문제에서도 나왔고, 저 이건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가 참 원래는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 27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그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기억해 보시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기억에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자, 이거 그려놓고 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게 원금 균등이에요. 첫 회 누가 더 커요? 큰 거는 원금 균등이 더 크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크다 그랬으니까 기억이 틀렸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1번, 2번, 3번 중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기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기억 틀렸고, 니은. 최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에게 적합하다. 이건 아니죠.
은퇴자에 적합하면 이 앞으로 은퇴할 사람한테는 원금균등이 더 적합합니다. 니은도 틀렸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D급거리를. 됐나요? 자, 이건 뭐 아주 기본 문제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28번도 이거 올해는 어디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올해는 법경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이거 뭐 법경기 물론 밑에 가면 이제 다른 데서도 출제가 됐는데 법경기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다 뭐 따질 거 없어요. 4번도 이제 그 비율 임대차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거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뭐 마지막 그 막판 이론 정리 특강 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5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는 거저 죽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의 관리요. 이런 관리는 무슨 관리겠어요? 이거는 기술적 관리지 경제적 관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고간 하면 된다 그랬죠. 29번. 시고간, 시장 전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전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자, 여기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게 공급자 중심, 이게 고객이 수요자 중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 전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2번이 틀린 이유가 이게 시장 전유 마케팅 전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바로 한눈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 이거는 뭐 중개사법에서도 나오죠. 이거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어떤 특정 그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이 2칸짜리다. 뭐 가격대는 뭐 1억 5천에서 2억대다. 뭐 1억 5천에서 뭐 2억대다. 이런 것들이 셀링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뭐 5분 거리 내다, 10분 거리 내다. 이런 것들이 그 셀링 포인트예요. 그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족시켜줘야 제대로 중개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3번은 관계 마케팅 전략. 이거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죠. 이거는 그렇고요. 다음에 STP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이게 세수로 나누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하고 포지셔닝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의 아이다 원리. 자, 이 아이다 원리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주의, 관심, 욕망, 행동 단계.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원래 정말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30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지문은요 사실은 건물 생애 주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와도 관련 있죠. 감정평가론에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과 관련되는 거고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건물과 부지 부적응, 설계불량, 설비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건물의 외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외부 하면 안 돼요. 그건 부동산 내부 요인입니다. 인근 환경과 관련되는 거죠. 이 경제적 감가는. 그래서 2번은 경제적 감가, 1번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의 지문은 뭔가 하면은 그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 국민이 연장될 수 있다. 이거는 그 3번 지문에서는요. 자본적 지출을 한다면은 자본적 지출은 안정단계에서 하라고 하죠. 안정단계에서 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노후단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노후단계 얘기하는 거고요. 노후단계. 그래서 이거는 안정단계, 노후단계 얘기고요. 뭐 건물의 생애주기에서는 좀 체크를 한다면 3, 4번 단계를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10분의 1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정답은 지금 5번이 이게 자가관리하고요. 위탁관리하고 섞여 있잖아요. 혼합관리죠, 혼합관리. 근데 뭐라고 돼 있나요? 그걸 위탁관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보통은 자가관리하는 게
이게 법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고요. 요 위탁 관리하는 게 보통은 이제 기술적 관리죠. 뭐 청소라든가 또는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혼합 관리라 해야 되는데 위탁 관리라고 해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그 31번의 경우는 개발 방식에 대한 거죠.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개발 방식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는데 3번 이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토지 신탁 방식은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제 형식적 이전이죠. 근데 이 사업위탁 방식이죠. 사업위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신탁회사 명의. 이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명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다 이렇게 쓰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개발은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등가 교환, 비율에 따라 나눈다. 여기 키워드죠. 등가 교환.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 컨소시엄 방식. 뭐 어렵지 않고요. 5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방식이 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다 이렇게 말뜻 그대로 물었으니까 결코 어렵지 않죠. 하나같이 좀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다음에 이거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아예부터 근것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몇 초만 하면은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확보 또는 모색,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디귿에 있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니은에 있고요. 부지 확보, 사업 부지 확보 어디 있어요? 기억이 있죠. 타당성 분석 단계, 사업 타당성 분석 리을에 있고요. 금융은 없고 건설 있죠. 건설 미음.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 1번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하나같이 쉽고요. 33번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도 영어 철자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이 빌드죠.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이 귀속되어 넘어가요. 준공과 함께 넘어가면 BT, 트랜스포 이전되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올 거는 O냐, L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오퍼레이트죠. 운영하는 거. 그럼 BTO지 않습니까? 2번이고요. 아니, 이건 뭐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요. 난이도도 낮고요. 이건 뭐 너무 쉬웠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 34번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리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여기 키워드 재분배. 개발된 토지를 재분배하는 건 뭐예요? 원래 갖고 있던 땅.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이제 택지 개발을 해요. 개발하기 전에는 땅이 울퉁불퉁 모양이 이런 땅이에요. 여기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자, 이런 땅을 구획을 나누죠. 구획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여기에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땅으로는 뭐 요만큼, 노른자위 요만큼으로 준다. 이게 교환하는 거죠. 땅을 재분배해서 교환하는 거죠. 이게 무슨 방식? 이거는 바로 환지 방식이죠. 환지. 땅을 교환한다. 이런 뜻. 땅을 교환한다. 그래서 1번에 밑에 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뭐 적용하긴 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정의할 수 있다. 평가식이나 면적식은 이거는 이제 평가를 각각 해야 되는 거고요. 면적은 이제 면적에 따라 나누는 거죠. 면적에 따라.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은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인. 자, 원래 이것도 예측했죠. 이게 원래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 말씀을 안 드렸죠. 원가법은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낮고 거래 사례 비교법 이 비교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 대로 예상대로 다 된 겁니다. 예상대로.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15년 기준 시점이 2015년 10월 24일이에요. 기준 시점이. 근데 소재지가 A시 B구 C동 177번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고요.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비교 표준지는 A시 B구 C동 123번지고요. 같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2015년 1월 1일. 자, 1월 1일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1월 1일 200만 원 보고 10월 24일자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격. 공시지가 기준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있죠. 자, 첫 번째. 지가 변동률이요. 지가 변동률이 기간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5% 상승했죠. 5% 상승했으면은 시점 수정치가 어떻게 돼요? 시점 수정치. 자,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5죠. 1.05 곱하기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역 요인 비교치는 1입니다. 1. 이거는 곱하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1이 1. 다음에 세 번째,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비에 비해 가로 조건 5% 열세, 환경 조건 20% 우세. 가로 조건 5% 열세니까 가로 조건은 0.95고요. 그다음에 환경 조건은 1.2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1.05와 0.95와 1.2 요 세 항목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200만 원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0 곱하기죠.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여기 0.95 곱하기 1.인가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러면은요, 지금 이게 이렇게 1.05, 0.95 하면은 이게 5% 위고 5% 아래 이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곱하면 얼마예요? 1.1을 곱하면 240만 원이죠. 이 금액은 240만 원보다는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240만 원보다 낮아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239만 4천 원 4번이 정답입니다. 228만 원은 1.05를 하나 곱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28만 원은. 그래서 또 228만 원에서 3번에서 1.05를 하나 더 곱해야 4번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다 예상을 했던 거고요. 자, 이거 작년에 이어서 제가 지금 올해 예측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예측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지금 예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36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게 요거는 좀 예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은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그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뭐 이렇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은 다 있는데 5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 있죠. 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얘기, 이론. 이거는 규칙의 감정평가 규칙. 평가 규칙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37번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론 정리할 때 했죠, 이거. 이거 마지막 이론 정리할 때 물건 감정평가 규칙상 이제 물건별 평가에서 건물은 뭐고요? 건물은 원가법 이렇게 했죠. 또 이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상 토지 건물을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 함께 할 때는 거사비죠. 거사비.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사비. 그 다음에 3번에 임대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수업한 데서. 그 다음에 4번에 영업권 이런 건 다 어떻다 그랬어요? 영업권, 실용신안권, 이렇게 이 무형재산 있죠? 무형예재산들 이런 거는 다 기업활동과 관련된다 그랬죠?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자동차는 거래가 많이 되는 거요? 많이 안 되는 거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럼 거사비. 근데 항공기나 선박 이런 거는 거래가 많이 돼요? 안 돼요? 이건 거래가 많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원가법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적산법이라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이거 다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게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 하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샘플을 뽑는 거죠. 대표할 만한, 다른 주택을 대표할 만한 샘플을 뽑아서 표준주택과 그리고 개별주택으로 나누잖아요. 개별주택 가격 공시하고, 표준주택 가격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 공시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네모난 틀 안에다가 설계하는 거 아닌가요? 네모난 틀 안에다 현관 만들어서 이렇게 방 나누고 뭐 2베이니, 3베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죠.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돼 있어요.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표준주택이라는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4번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이 모든 이 부동산 가격 공시의 모든 공시 기준일은 다 매년 1월 1일이죠.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표준주택 가격이든 개별주택, 공동주택 모두 다 기준일은 공시 기준이 1월 1일. 그 다음에 2번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토지를 평가할 때는 조금 전에 나왔던 여기서 이렇게 할 때 토지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번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네, 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할 때 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뭐를 활용한다고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한다 그랬죠. 토지 가격 비준표. 이걸 활용해서 이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요. 다음에 5번은 모두 다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표준, 개별, 공동, 표준, 개별 모두 다 5가지 모두 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39번은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무엇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일단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산정해야 되죠.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 후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하여 하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액 하죠. 그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에서 적산 가액을 산정하죠. 또는 적산 가격. 자, 그러니까 기억에는 감가 수정이 들어가요. 감가 수정. 다음에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사정, 보정이 들어가야 되죠. 사정, 보정. 이게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 사사시지계면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지계면, 비사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하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예, 순수익은 환원하고요. 순수익은 환원하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여. 이게 수업 시간 다 이렇게 했던 걸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연락이 오는 분들이 고득점이 많습니다. 80점 이상 고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9번의 기억이 되죠. 1번이죠.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0번도 이거 누구도 했죠. 원래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가격제 원칙. 이거 5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 두시라 그랬죠. 거기서 나온 거 지금 40번에 2번. 균형의 원칙은 뭡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은 기능적 감가 아닙니까? 기능적 감가.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숱하게 했습니다. 숱하게. 경제적 감가가 여기 틀린 거죠.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적합의 원칙에 가야 되는 거죠.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합의 3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3번의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 이거는 지금 5가지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 중에 지금 3가지가 다 나왔죠. 대체 원칙, 적합 원칙, 균형 원칙, 그리고 변동 원칙, 그 다음에 기회 원칙. 5가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두시면 지금 2, 3, 4 중에 지금 정답이 나왔으니까 관계없고요. 1번 최유효형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늘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워낙 쉬운 지문이 정답이 이미 되어버려서 이거는 뭐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40번까지 다 봤는데 원래는 지금 뭐 해설하면서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4번하고 8번이 약간의 그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이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들, 평소에 연습했던 것들, 계산 문제들, 그 주제별로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거의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80점 넘게 합격하신 분들이 많게 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년간 가장 쉬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은 이거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